논술 이거 서울여대 2026년 모의 논술 1번에 1번 문제 볼래? 가제시문의 내용을 요약하고 나제시문하고 다제시문에 적용할 수 있는 윤리. 여기서 뭔가를 얘기할 거야. 세 가지 얘기한단 말이야. 이 세 가지를 잘 요약하고요. 나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이것을 찾아내라는 얘기야. 알았어? 다도 마찬가지고. 자, 각각 구분하세요. 그럼 제시문 가가 표준이 되는 거지, 기준. 자, 가 한번 보세요. 인간 중심주의 윤리는 인간을 자연과 구별되는 유일한 존재로 보고 있고요. 인간만이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 그럼 이건 완전히 말 그대로 인간 중심주의죠. 그러니까 자연은 있잖아. 인간이 이용할 대상이고, 뭐 동물, 이거는 애완용 동물처럼 우리가 필요해서 키우는 거고, 버릴 수도 있고, 그것은 아무런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만족을 하느냐, 나한테 필요성이 없느냐, 이 기준으로 자연을 대하고 동식물을 대하고 다른 애완견을 대하고 이러는 거야. 알았니? 모든 중심이 자기한테 맞춰져 있는 거야. 최고의 가치는 인간이고 유일하다. 인간과 바꿀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 인간 중심주의 윤리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요. 여기 보면 봐봐라. 인간은 이성과 자율성을 지녔대. 인간의 가치 중에 이성적인 부분과 자유로운 선택,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도덕적 대우를 받아야 하지만, 자연은 인간에게 이바지하는 한에 이어서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이용 가치가 있으면 가치가 있는 거야. 그렇지만 그것도 인간이 먼저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예를 들어 얘는 강 자체로서의 가치는 없는 거야. 이 강을 통해서 물고기를 잡고 배를 타고 건너가고 뭐 댐을 막아가지고 거기서 발전을 하고 또 전기를 얻고 물을 마시고 이랬을 때 걔는 가치가 있는 거야. 비로소 그때 가치가 있는 도구적 자연관을 가지고 있다. 이게 어디서 나왔다고? 인간 중심 윤리에서 나왔다고. 그러니까 강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가치가 없다고요.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고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이용되고, 이게 도구적 자연관이야. 이와 관련해서 칸트는 자연을 무자비하게 파괴하고자 하는 성향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이거 알지? 동물을 학대하는 놈이 사람을 결국 해친다는 거. 인간에 대한 의무를 거스리는 것이라고 보았다. 인간에 대한 의무를 거스리는 것. 무자비하게 파괴하면 의무를 저버리는 것. 이게 그러면 자연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칸트는 파괴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 파괴하는 태도가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잘 보존하고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 자, 칸트는 자연이 인간의 도덕적 감수성을 증진하는데 이바지하기 때문에, 자, 도덕적 감수성. 인간다워지는 거죠. 그러면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것에 도움을 주는 것은 가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 자연을 폭력적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게 칸트라고. 그러나 자연에 대한 이러한 의무는, 칸트가 말했던 불가피한 의무, 반드시 해야 되는 이 의무는 도덕적 완성을 위해 요청되는 간접적 의무라고. 그러니까 간접적 의무니까, 자, 인간의 도덕성의 완성을 위해서 반드시 자연이 필요한 건 아니라는 얘기야. 필요할 때가 있다고. 알았니?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게 100%가 아니기 때문에 이성적 존재인 인간 상호 간의 의무만이 직접적인 의무라고 보았다. 그래서 의무는 맞는데 간접적 의무로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100% 필요하다, 그건 아니지만 필요하다. 왜? 자연을 무자비하게 파괴하면 결국 다른 사람을 해치고 다른 사람한테 대하는 태도에까지 영향을 미치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하고 같이 살아가는 우리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존재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잖아.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대하듯이 자연을 그렇게 100% 올곧게 대하는 게 아니고, 자연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어떤 바람직한 부분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직접이 아니라 간접적 의무라고 칸트가 얘기한 거야. 근데 의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직접이건 간접이건 의무는 지켜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첫 번째는 인간 중심주의 윤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두 번째, 생명 중심주의 윤리. 뭐 다 나왔어. 생명의 생명. 생명을 가진 존재는 모두 존중해줘야 돼. 그러면 가치가 있어. 그래서 도덕적 고려 범위, 예를 들면 사람을 해치면
죄책감을 느끼고 뭐 괴로워하잖아. 그것처럼 똑같이 모든 생명체 위에 나온 나에 나온 생명 중심주의 윤리가 바로 그런 거야. 수많은 풀벌레 얘네도 생명이잖아. 알았니? 확대해야 한다. 이게 도덕적 고려 범위를 확대시킨 생명체로 확대시킨 생명 중심주의 윤리를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도덕적 지위를 갖는 기준은 생명이며 그럼 생명 있는 건 모두 다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 그러니까 동등한 존재, 대등한 존재. 생명 중심주의 윤리를 주장한 대표적인 사상가는 테일러라는 사람이 있대. 테일러는 생명체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라고 규정하였다. 왜냐하면 모든 생명체는 각기 고유한 방식으로 자신의 생존과 성장과 발전과 번식이라는 목적을 지향하고 있대. 목적 지향적이라는 점은 생명체가 모두 갖고 있고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테일러가 목적론적 삶의 중심, 이게 바로 생명체를 규정하는 거야. 자, 그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환경에 적응하고자 애쓰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는 모든 생명체가 의식이 있냐 없냐, 유용하냐 아니냐 관계없이 고유한 가치를 지니며 인간은 이처럼 자신의 고유한 선을 지니는 고유한 선이라고 아주 좋은 거라고. 생명체를 도덕적 대상으로 고려해야 될 의무가 있다. 역시 의무로 끝났네. 칸트처럼. 그러니까 의무라는 건 반드시야. 반드시. 그런 윤리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생명중심주의 윤리론자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는 모든 생명체는 인간과 동등하다. 생명도 동등하고요. 목적론적 삶의 중심, 지향점이 같다는 점도 인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당연히 도덕적인 고려 대상으로 봐야 된다는 게 생명 중심주의 윤리다. 마지막 세 번째, 생태 중심주의 윤리. 이 생태가 나왔으니까 생태는 자연, 생태계라고 얘기하잖아. 무생물까지 포함을 시킨다. 그럼 봐봐. 인간, 동식물, 모든 생명체, 무생물. 무생물은 뭐야? 생명이 없는 존재까지 모두 도덕적 고려 대상으로 삼는 거야. 도덕적 고려 대상으로 삼는다. 그래서 생태 중심주의는 생명 중심주의가 윤리가 개별 생명체에 초점을 맞춘다. 아니야. 개체론적인 성격을 지닌다고 비판하면서 생태계 전체 상호 의존성을 강조하는 전체론 혹은 전일주의를 주장한다. 그러니까 모두 하나 똑같다고. 온전히 하나라고. 나누거나 분리하지 마라. 인간, 동식물, 생명체, 무생물 모두 하나다. 생태 중심주의의 윤리적 대표적인 사상가는 레오폴드라는 사람인데, 레오폴드는 도덕 공동체의 범위를 토양, 물, 식물, 동물, 여기 나중에는 인간도 포함시켜야 되겠지. 이 대지까지 이렇게 확대하는 대지의 윤리를 주장했다. 그럼 대지한테도 윤리적인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지? 자, 그에게 대지라는 것은 인간을 비롯한 모든 존재들이 한데 어울려 사는, 이건 뭐라 그래? 공존, 생명 공동체이며 인간은 대지의 지배자가 아니라 그냥 한 구성원에 불과한 것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구성원이니까 인간도 중요한 거야. 각각의 구성원들 모두 중요하다는 뜻이지, 위에서 말한 인간 중심주의 윤리와 다르게 다른 것들이 중요하다는 뜻은 아니야. 모두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세 가지 중심주의 윤리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이걸 셋으로 정리하면 되는 거야. 그래갖고 갖다 끼워 맞추면 돼. 알겠지? 이번에는 뭐냐면 나제심이냐. 나제심은, 자, 여기는 세 가지 윤리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 나는 면허를 따놓고 5년이 넘도록 차를 살 생각이 별로 없었다. 그런데 아이들 데리고 객지로 이사한 후로는 하나부터 열까지 내 손으로 해결하고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하게 됐다. 물론 처음엔 출퇴근 때나 장을 볼 게 많을 때만 차를 가지고 다녔지요. 그러나 마음이 답답할 때 무작정 차를 몰고 교회로 나가는 습관이 생겼어. 운전이 좀 괜찮아졌다고. 실제적인 목적 없이도 차를 모는 일이 늘어났어. 그러니까 차가 있으니까 자꾸 운전하게 된다. 처음에는 못했지만, 자, 하지만 얼마 안 가서 자동차에 대한 낯설고 당혹스러운 경험, 자, 바로 이게 우리가 고전문학의 써라고 비슷한 거지. 경험을 통한 인식과 깨달음이 나올 거야. 갑자기 서울에 갈 일이 생겼는데
주말이라 차표로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서울에 가야 되는데 차표는 없으니까 뭐 갈 수가 없는 상황이지. 몇 번을 망설이다가 이유를 뒤에 나오는데 고속도로를 가고 장거리를 간 경험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식구들 태우고 서울로 가는 고속도로로 접어들었다. 자, 긴장해서인지 무사히 서울에 도착해서 일을 보고 난 다음 날 밤에 광주로 내려올 수 있었다. 자, 이때 일이 생기는데 뭐냐면 밤에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니 차창에 무언가 타닥타닥 부딪히는 소리가 났어. 처음엔 그저 속도 때문에 모래알갱이 같은 게 튀는 걸 거야 라고 생각했다. 다음날 아침 출근하는데 보니까 유리창이 물론이고 앞범퍼에 푸르죽죽한 것들이 잔뜩 엉겨 있었다. 뭐 풀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 근데 그게 아니었지. 그것은 흙먼지가 아니라 수많은 풀벌레들이 죽은 거야. 부딪혀서 죽은 거란 말이야. 마치 거대한 모터 주위에 두껍게 쌓여있는 먼지 뭉치처럼 참혹하게 죽어서 매달려 있는 거지. 자, 그것을 닦아내려는 나는 지난밤에 엄청난 범죄라도 저지른 사람처럼, 저 봐봐, 엄청난 범죄. 이 범죄를 저지르면 뭐가 나오지요? 죄책감이 나오지, 그지? 일반적인 거니까 죄책감을 느꼈다라는 얘기야. 마치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나쁜 짓을 했다고 느낀 거란 말이야. 그럼 이 죄책감은 어디서 올까? 그럼 당연히 수많은 벌레 때문에 그렇지. 수많은 벌레. 이 수많은 벌레가 다 전부 생명이라고요. 이게 두 번째 인간 중심이 아니라 생명 중심주의 윤리에 해당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죄책감을 느꼈고 이게 바로 법적 책임이 아니라 도덕적 책임을 느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여기 나온 사람은 있잖아. 이 경험이 본인을 위해서, 즉 본인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서울에 갔다 온 거지, 그지? 그리고 이 죄책감을 느끼는 거 보니까 범죄를 저진 것처럼 느낀 거 보니까 고의가 아니란 말이야. 우리가 그 고의가 아니지만 책임져야 되는 뭐 착한 사마리아인 법 이런 것도 있어. 그거랑 비슷한 거야. 일부러 죽인 건 아닌데 결과적으로 또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것 같아. 이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죄책감은 어디서 왔냐면 수많은 벌레, 이 생명들을 죽였단 말이야. 생명을 뺏었다고. 근데 그게 고의가 아니라도 도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게 사실이라고. 그게 생명 중심주의 윤리에 해당된다는 거야. 알았어? 손발이 후들들 떨려 도망치듯 세차장으로 갔다. 그러나 세차 가게의 물살에도 엉겨붙은 풀벌레들의 흔적은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다. 운전대를 잡을 때마다 풀비린내는 몸소리치는 기억으로 남았고, 왜냐하면 이게 범죄를 저지르고 죄책감 이런 경험 때문에 그런 거야. 나는 손을 씻고 또 씻었다. 이제 일종의 정신병이야, 알았니? 심리학적으로 정신병이래요. 결벽 뭐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이게 자기의 어떤 죄책감이나 고의는 아니지만 도덕적 책임을 씻고 싶은 그런 무의식적 반로라고 생각하면 돼. 시속 100km 정도의 속력에 그렇게 많은 풀벌레가 짓이겨졌다는 것도 믿기 어렵지만 이런 살상의 경험을 모든 운전자가 겪었으리라는 사실이야말로 나에게 예상치 못한 충격이다. 그러니까 운전자는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라고 생각한 것도 충격이라고. 운전은 자신의 편의와 이익 이런 걸 위해서 하는 거잖아. 그렇다면 인간 중심주의 윤리로 본다면 이거는 전혀 죄책감을 느끼거나 도덕적 책임을 가질 필요가 없는 일이야. 그런데 생태 중심주의 윤리로 따진다면 어쨌든 무고한 수많은 풀벌레가 죽었단 말이야. 그래서 두 가지 충격을 받았단 말이야. 이렇게 많이 죽인 것도 그렇고 운전자들은 거의 이런 경험이 있다는 것도 충격이었다. 인간에게 안락한 공간이 다른 생명을 해칠 수 있다는 자각이 그제서야 왔다. 인식했단 말이야. 내가 중심이고 나만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 자, 티베트 스녀들은 입을 열 때마다 여러 말을 할 때마다 공기 중에 미생물을 죽이게 될까봐 얼굴에 7겹의 천을 두르고 다녔다고 한다. 그걸 생각하면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것, 인간의 이기심 자체가 살생행위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좀 정도는 지나치지만 결과적으로 본다면 수많은 풀벌레 생명이 죽었기 때문에 이 자동차를 몰고 나는 건 이런 거야. 인간의 편리함이니까 인간의 이기심이라고 해도 되고 혹은 이 자동차를 문명이라고 해도 돼.
문명을 개발하고 문명을 발전시키고 알았니? 이게 근원적으로 어디서 오는 거냐면 여기서 오는 거란 말이야. 알았어? 그러니까 자동차 자체가 문명, 인간의 이기심에 의해서 우리가 행하고 있는 잘못된 행위들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차를 또 없앨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나는 자동차에 대한 태도를 정리할 필요를 느꼈어. 차를 유지하되 인간의 이기심, 인간의 이익 최소화하고 의존도를 낮추는 선. 이게 타협점이란 말이야. 알았어? 그러면 차를 유지한다는 건 인간의 이기적인 면을 충족시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최소화하고 의존도를 낮추는 것, 이건 생명을 지켜주는 생명 존중의 어떤 의미도 있고요. 이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라는 타협을 할 수밖에 없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두 번째 윤리인 생명 중심주의 윤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보면 봐봐. 이렇게 여기 나온 경험한 이 나가 있잖아. 이걸 느끼고 있다는 거야. 알았니? 이게 위에서 말한 가제시문의 도덕적 책임. 그걸 느끼는 것 자체가 생명에 대한 존중. 생명을 인간 말고 다른 동식물도 모두 생명체이고 존중하고 인간과 대등한 입장이라는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윤리의식이 바탕이 됐기 때문에 이런 죄책감이나 도덕적 책임까지 느끼게 된다는 거야. 제시문 내용이 뭔지 확인해 볼게. 다제시문은 우리가 윤선도의 오우가 해당되는 거지. 오우가 자연물의 5가지가 자신의 벗이라고 얘기한 거야. 수석, 송죽, 월 이렇게 5개야. 자, 그러면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 벗이 몇인 거 아니? 수석, 송죽 그 다음에 뒤에 가면 월이 나와 달 동사 여기 나왔고 동사에 떠오르는 달. 그래서 수석, 송죽, 월 이거를 뭘 보고 있냐면 벗으로 보고 있는 거. 벗은 누가 벗이 되지 서로? 당연히 인격체끼리 벗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 화자는 있잖아. 자연물인 수석, 송죽, 월 물과 바위와 소나무, 대나무, 달 이런 자연물도 모두 인격적 존재로서 대상을 바라보고 있고 친구, 벗으로 삼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화자의 이런 생각은 자연물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는 거지. 이 자연물에 대한 인식은 앞에서 말한 인간 중심주의적 윤리에 해당한다면 화자가 얘네들을 다 놓고 구경하는 거야. 알았니? 근데 그게 아니고 같이 공존하며 살아가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생태 중심주의 윤리에 해당되겠지. 그지? 자, 해석은 자, 그냥 간단하게 해줄게. 원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물과 바위와 소나무와 대나무 여기다가 동산에 떠오른 달이 더욱 반갑구나. 반갑다는 얘기는 5벗 오후에 해당하는 것들이 모두 자연물인데 다 친근하게 대하고 있는 거야. 두어라 이 5밖에 또 더해서 무엇하리. 이 말은 5벗 오우면 만족한다라는 거야. 충분히 나의 친구로 나의 벗으로 이 정도만 있어도 된다라는 얘기야. 그러면서 이제 수석송조로 가겠지. 구름빛이 깨끗하다고 하나. 구름빛 깨끗해요. 근데 가끔 자주 검은색으로 변한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싫어한다고. 그런데 바람소리는 막다 하나. 맑아. 인정. 그런데 계속 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맑은 바람소리인데 좋아. 그런데 계속 맑은 바람소리가 오는 게 아니야. 그냥 그친단 말이야. 얘는 흰 구름은 좋은데 검은색으로 변하니까 그것도 싫고. 깨끗하고도 그침이 없는 것. 그게 바로 물이라고. 물은 맑고 투명하고 늘 흘러. 뭐 이런 거야. 그래서 여기는 물이 왜 좋은지에 대해서 물의 속성을 가지고 예찬하고 있는 거야. 됐죠? 자, 그 다음에 수석, 송중월 할 때 여기 석은 돌인데 여기는 바위라고 해석해야 돼요. 꽃은 무슨 일로 피었다가 쉬지며. 자, 꽃 좋아하거든요. 근데 피었다가 금방 떨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별로 벗으로 생각 안 하고요. 풀은 푸르러. 그런데 좀 지나면 누렇게 색깔이 변해.
그래서 얘도 만족하지 못해. 그런데 변치 않고 늘 항상 그대로, 모습 그대로, 색깔 그대로, 형태, 색상 이런 게 바뀌지 않는 건 바위라고요. 그래서 나는 바위를 친구로 생각해. 그 다음에 더우면 꽃 피고 추우면 잎이 떨어지. 이게 자연의 순리 아니야. 그런데 소나무 너는 어짜요? 눈이 왔으면 잎이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져. 늘 항상 푸르러. 에버그린이란 말이야. 이 속성이 좋단 말이야. 구천의 뿌리가 곧은 것, 그것은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눈보라가 치고 눈서리가 내려도 푸르름을 계속 간직하고 있는 거야. 이해됐죠? 다른 애들하고 달라. 꽃은 추우면 떨어지고. 그래서 만족하지 못하지만 소나무는 늘 항상 푸르러. 제가 왜 푸르를까? 늘 항상 뿌리가 곧게 깊게 박혀있기 때문에 변함없이 푸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나무도 아닌 것이 풀도 아닌 것이, 대나무인데 나무인 것 같기도 하고 풀인 것 같기도 하고, 곧기는, 꼿꼿하기는 누가 시켰으며, 그러니까 누가 시켰길래 저렇게 꼿꼿하지? 속은 어이하여 비어있느냐. 속은 대나무 속에 비어있으니까 죽통밥 할 때보다 밥하잖아. 자, 사시사철 푸르니, 이게 대나무의 속성이고요. 늘 항상 변함이 없다. 이거는 이제 여기서 지금 보면 있잖아. 뿌리가 곧은 것은 심지가 곧다. 마음이 깊다. 변하지 않는 것. 그래서 윤선도가 좋아하는 친구는 있잖아. 이 자연물의 속성을 따져본다면 변함없는 거야. 늘 항상 옆에 있고요. 늘, 여기서도 이제 마지막에 달을 좋아하는 이유도 그거란 말이야. 사람들이 요랬다 저랬다 마음이 변하고 나를 대하는 태도가 변할 수 있는데 얘네들은 안 그래. 대부분 친구라고 생각하는 자연물은 변함없는 거야. 자, 그럼 봐봐. 마지막에 작은 것, 이게 달이고요. 높이 떠갖고 만물을 다 비추니, 예를 들면 사람으로 하면 뭐 그렇게 부자는 아닌데 많은 사람들에게 배려하고 존경받고 베풀고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이런 속성을 지닌 게 작은 것, 바로 달이란 말이야. 밤중에 광명하니 너만 하니 또 있는 거 없다. 설적 표현 너만 그렇다 그런 얘기야. 강조하고 있지, 그지? 광명, 깜깜한 밤에 환하게 하는 건 달밖에 없다. 보고도 말을 하지 않아. 침묵, 입이 무거워. 이런 속성 때문에 벗인가 하노라.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자연물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봐봐라. 쭉 내려와다 뭐가 나오냐면 이런 거 있어. 이런 거. 그를 좋아하느라 인칭대명사를 쓰고 있어. 벗, 이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친함이 있는 게 벗이잖아. 그러면 대등하고 존중받고 존중할 수 있는 대상이 바로 친구란 말이야. 벗. 그러니까 그런 대상을 보고 있다고. 그러니까 의인화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자연물도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는 아주 중요한 어떤 그런 것들을 갖고 있다. 즉 위에서 보면 제시문에 보면 이런 거야. 전일주의 이런 말 나오거든. 전일주의가 뭐냐면 전부 다 온전히 하나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나 따로따로 나눌 수가 없어. 왜? 다 같은 존재니까. 다 존중해야 되고요. 나도 존중받아야 되고요. 인간이라서 특별한 존재가 아니고요. 중심도 아니고요. 생명이 없다 그래서 무시당하면 안 되고요. 전부 다 동일한 존재라고.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인간 중심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야. 가치를. 두 번째가 생명이 유무에 따라서 가치를 바라보고 있는 거야. 세 번째는 이런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이거는 뭐냐면 다 동등하다. 동등하다는 말은 차이가 없다. 같은 존재다.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여기서 이 오우가에 갖고 있는 화자가 갖고 있는 자연물에 대한 생각은 모든 무생물도 인간이나 생명이 있는 것처럼 다 존중받고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되는, 우리와 함께 존재해야 되는, 공존해야 되는 그런 대상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세 번째에 해당되는 윤리적 가치를 갖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이게 바로 생태 중심주의 윤리에 해당되겠지. 자, 그러면 요 다는 그렇게 해석하면 돼. 한번 맞춰보자. 모의논술이니까 그 예시 답안이 지금 금방 얘기했듯이 방향성이 좀 맞으면 되고요. 거기 나와 있는 제시문의 단어들 잘 활용하고 그다음 명확하게 규정하는 거야. 자, 그럼 논제 1번에 1번 한번 볼게.
제시문가에서 세 가지 윤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 그지? 그 얘기하는 윤리의 세 가지 기준을 이렇게 봤어. 대상에 대한 도덕적 고려의 범위를 기준으로 인간을 고려할 거냐, 생명 자체를 고려할 거냐, 모든 생태주의 관점으로 할 거냐에 따라서 이게 규정한 거는 도덕적 고려의 범위가 기준이 되고 그 기준이 되는 것들이 1번, 2번, 3번 인간, 생명, 생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고.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게 인간 중심주의 윤리, 당연히 이건 인간이겠죠. 그 다음에 생명 중심주의, 생명이겠고 생태 중심주의 윤리, 고려의 범위, 즉 도덕적 고려의 범위에 따라서 이렇게 인간과 생명과 생태 이렇게 셋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다. 자, 봐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윤리의식이기 때문에 이 윤리의식은 이 도덕적 고려가 바로 윤리적 범주에 해당된다는 거야. 알았어? 그래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자, 인간 중심주의 윤리는 도덕적 가치를 지닌 존재가 오직 인간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 중심이지, 그지? 여기에 자연마저도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활용되는 도구 혹은 수단으로 보고 있는 거야. 자연마저도. 그러니까 이게 도구로서 유용하느냐 안 유용하느냐. 만약에 유용하지 않다면 무가치한 거고 유용하면 그 이용 범위 안에서 가치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하지만 그 가치도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이렇게 상대적 가치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게 인간 중심주의 윤리고, 두 번째 생명 중심주의 윤리. 이거는 기준이 생명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인간의 생명 물론이고요. 모든 생명체, 우선 동식물, 뭐 예를 들면 벌레도 좋고 하라니. 자, 도덕적 지위와 가치를 지닌 존재가 뭐라고? 모든 생명체. 왜?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본질적으로 존재를 규정하는 기준이란 말이야. 존재는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덕적 지위도 있어. 도덕적 지위가 있다는 건 윤리적으로 대접해줘야 되는 거야. 도덕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해줘야 되는 거라고. 그래서 모든 생명체는 도덕적 윤리와 지위를 가진 존재로 보고 당연히 존중해줘야 되겠죠. 존중 범위. 존중한다는 게 윤리적으로 뭐 책임을 느끼지 않는 것을, 책임을 존중하지 않으면 책임을 느끼고 존중하면 책임을 느끼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 생명을 지닌 동식물은 인간과 동등한 존재이므로 어떤 부분에서 생명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우리 아까 그 제시문에 나오잖아. 불가피하게 수많은 풀벌레가 죽었잖아. 그 생명을 해쳐야 하는 경우에도 인간은 도덕적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왜? 얘가, 풀벌레가 도덕적 지위와 가치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이유는 뭐야? 생명체니까. 그러니까 고의가 아니더라도, 자, 우연하게 생명을 해쳤더라도 도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마지막으로 생태주의 관점. 생태주의 관점은 세 번째 중심, 도덕적 고려의 범위가 바로 생태, 모든 생태계를 다 아울러야 된다는 거지, 그지? 도덕적 고려의 대상을 확대했어. 인간, 동식물, 생명체, 그 다음에 생태까지, 무생물까지 다 포함시키는 것이 바로 생태 중심주의 관점이다. 생명이 있는 동식물은 물론이고 무생물까지 포함하는 하나의 시각으로 본다. 이게 바로 전일주의적 시각에 해당되는 거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연을 구성하는 모든 존재들, 여기서는 누구지? 인간, 동식물, 생명체, 생태, 모든 자연물, 무생물까지 동등한 생명 공동체이며 인간 역시 전체의 한 구성원으로서 공동의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 그러니까 공동체의 일원이지 중심이 아니야. 주인공이 아니라고. 생명 소중해. 하지만 그것 때문에 도덕적 지위와 가치를 무조건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없다. 무생물도 생명은 없지만 도덕적 가치와 지위가 인정돼야 된다. 그런 얘기야. 제시문 나에선 뭘 적용해야 되냐면 인간 외에 생명체도 도덕적 가치를 지닌 존재, 윤리의식이 바로 생명 중심주의고, 거기에 해당되는 게 풀벌레. 자, 아까 얘기를 안 했는데 이게 풀 비린내에 대하여라는 수필이야. 알았지? 아마 나이덕이라는 시인이 쓴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풀 비린내가 바로 그거를 의미하는 거야. 무고하게 죽은 풀벌레들의 어떤 생명을 앗아간 본인의 죄책감.
생명 중심주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 왜 그래? 그랬더니 인간 중심의 편의, 아까 얘기했던 편리한 삶, 자기 편하려고. 근데 그게 죄는 아니거든. 잘못은 아니야. 인간 기준으로 본다면. 근데 불가피하게 풀벌레가 죽었잖아. 이건 의도하고 상관없이 일어난 결과물이란 말이야. 하지만 그것 역시 생명을 앗아가고 생명을 파괴한 일이거든. 도덕적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느꼈다면 이거는 생명 중심주의 윤리에 해당된다. 또한 차를 유지하되 최소화하겠대. 맨 마지막에 타협점을 가졌지. 이것도 역시 도덕적 책임감으로부터 비롯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느낀다는 건 생명 중심주의 윤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다는 뭐에 적용할까 그랬더니 자연의 토양과 흙 같은 무생물까지도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에서 하자의 태도를 생태 중심주의 윤리로 보고 있다. 거기 보면 수, 석, 송, 죽, 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구체적으로 안 썼지만 송죽은 나무니까 생명체라고 본다고. 물 이건 무생물이고 석 바위도 무생물, 월 이것도 다리니까 무생물이지. 얘네들이 이거는 생명이 있는 것이고 얘는 무생물이라고 분류할 수 있지만 이 모두를 하나로 보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동등한 걸로 대접하고 있고요. 그 존재로서의 꼭 필요한 존재 벗으로 보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어느 게 더 중요하고 어느 것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이 모두 대등하고 동등한 나한테 중요한 친구로서 이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생태 중심주의 윤리에 해당된다. 자, 화자는 자연물인 수석, 송주 그리고 달에게 인격체인 벗으로 간주하며 포함하고 있어. 인격체로 포함하고 있다고. 벗으로 간주하고 거기에 포함되고 있어. 그지? 자, 그 다음에 화자와 대등한 존재로서 중시한다는 점은 모든 존재들, 여기서는 무생물까지 포함한 모든 생태 모든 것들이 공존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대. 이거는 전일주의의 태도, 인식과 함께하니까 거기에 적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요 끝에가 좀 약간 부자연스러운데 요거는 다시 정리하도록 하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몇 자를 썼는지 모르는데 800자가 좀 넘었네. 900자가 다 됐네. 890자 정도 쓴 것 같아. 뭐 요거는 분량은 만약에 800자라면 조절을 해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이게 올해 서울여대 모의논술 논제 1번에 해당하는 거니까 잘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답안지 구성과 틀 그리고 내용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해 두면 실제로 서울여대 가서 쓸 때 거의 유사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 답안지의 활용도가 의미가 있을 거야.